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89회. 오늘은 1978년도 마지막 파트 3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세계 타이틀 매치는 5개고요. 그리고 그 1978년도 당시에 국내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그 세계의 타이틀 매치를 위주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 이사이신 WBC 국제 심판위원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78년도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상일 선수와 90겐 요코의 얘기까지를 했고요. 이제 78년도에 남은 그 타이틀 매치는 3개입니다. 일단은 홍수환 선수가 타이틀을 뺏기면서 무관이 됐던 국내 복싱에 9월 30일 날 김성준 선수가 보라싱을 KO시키면서 한 명의 챔피언이 탄생을 했고요. 11월 12일에는 홍수환 선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갔던 리카르도 카르도나에게 정순현 선수가 도전장을 던집니다. 동양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이었고요. 자, 이 경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크를 예전에 주니어 패더급 때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정순현 선수의 일성이 핏값도 못해 죄송하다였습니다. 왼쪽 눈에 이게 맞아서 그런 건가요? 버팅 때문인가요? 출혈이 굉장히 심해서 유혈전이 됐죠. 그래서 네. 뭐 그냥 그 잽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여간 뭐 피투성이의 혈전이 됐습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지금도 정순현 선수가 우세한 경기였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필름이 안 남아있죠. 필름이 없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시합은 그 시합 후에 난동이 났죠. 그 염동균 리아스코 홍수환 자무라 2에 이은 세 번째 난동이죠. 그래서 그 기억이 정순현 선수는 그냥 망연자실 링바닥에 주저앉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링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 철제 의자죠. 접이식 철제 의자를 하나씩 맞고 뭐 링 위로 뭐 일종의 방패처럼 네, 모든 게 막 네. 뭐 관중들이 뭐 집어 던지고 뭐 깡통이고 뭐 컵이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랬던 시합이고 15라운드 끝나고 정순현 선수가 두 손을 들면서 자기가 이겼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시합은 사실 카르도나는 전혀 뭐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게 없고 시종 정순현 선수가 이제 그 어그레시브를 잡았죠. 계속 주도권을 잡고 나간 듯한 했는데 카르도나는 글쎄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삼심제가 아니고 주심이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심이 그 아까도 얘기했었죠. 루이스 술바란이 주심이었는데 이 선수는 뭐 철저하게 중남미 쪽 편이죠. 그래서 그 시합 후에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타이틀 획득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주심과 그 미국인이었을 겁니다. 뭐 부심이 한 점 두 점 차로 카르도나의 승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김진국 저치가 150점 만점 대 145로 정순현의 승리. 해서 2대1 판정으로 이제 카르도나가 타이틀 방어를 이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시합은 적어도 정순현 선수가 제대로 채점을 했으면 3, 4점 정도는 갖고 가지 않았나. 경기가 아닌가. 네, 했기 때문에 정순현 선수 쪽으로 이제 억울하죠. 억울했기 때문에 뭐 시합 끝나고도 링을 내려가지 않고 그 바닥에 앉아서 항의를 하고 마치 그 변정일 선수가 그 서울 올림픽 때 그 링에 앉아서 그 연자 시위 벌이듯이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 시합으로 해서 정순현 선수가 어떤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공격의 어떤 단조로움 같은 것이 이제 세계 무대에는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소위 번개 같은 원투 스트레이트 하나 갖고는 좀 힘들지 않나 뭐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 어떤 체격차에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실 장면은 만들지를 못했어요. 계속 그 몰아붙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애국심으로 정순현 선수가 뭐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글쎄요. 지금 와서 보면 카르도나가 뭐 순간순간 잽을 날리고 뭐 어웨이로 빠지고 뭐 가드를 굳건히 해서 결정타를 안 맞고 했으면 뭐 우기기 시작하면은 뭐 방어도 뭐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으로선 드네요. 나중에 제가 아마 외국 잡지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카르도나 측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때 특정 코너로 가면 카르도나의 그 발을 좀 잡아당기는 손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쪽 코너로는 아예 가지 않고 경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일종의 좀 그 링 밖에 반칙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 뭐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입증은 안 됐지만 뭐 했지만 어쨌든 카르도나 선수는 이 홍수환 선수와의 시합 또 정순현 선수와의 시합 보면은 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굉장히 느낌이 나는 선수였는데 네, 특별히 강해 보이지 않았는데 예, 하지만 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딱 제 할 거 해가지고 이기는 뭐 그런 그 중남미의 그 아주 그 공격적이고 아주 활발한 그런 선수와는 대조적으로 뭐 사파타도 약간 이런 류죠. 그냥 할 만큼만 한다. 요 정도면 내가 뭐 이겼다. 이겼다 하면은 더 이상 무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시합도 계속 견제점 날리고 정수현 선수는 계속 파고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결정타는 없었고 다만 이제 어떤 계속 그 시합의 주도권을 준 듯한 느낌. 그래서 시합이 끝나고는 이긴 것 같은. 그리고 사실 실제로 아주 공정하게 배웠으면 이긴 시합이에요. 이긴 시합이지만 챔피언 어드밴티지와 그 심판진의 어떤 그 미국과 그 중남미세 심판진들로 하여금 2대1 판정으로 졌고 결국은 뭐 그래서 재시합이 이루어지긴 했죠. 저도 정수현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또 리카르도 카르도나에게 클린 히트를 맞췄다거나 리카르도 카르도나를 그로기에 빠뜨렸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냥 호쾌하게 뭐 이렇게 뭐 주먹이 들어가는 경우는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하여간 계속 프레셔를 걸면서 밀어붙이긴 해요. 밀어붙이긴 그리고 하지만 사실 그때도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시야가 가렸죠. 네, 심판이 중간에 끊었더라도 부상 TKO로 끊었더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경기이기는 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출혈량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필름을 다시 구한다면 그 체크해볼 점들이 많네요. 그 발을 정말 코너에서 누가 잡아다니는지 그런 부분도 필름으로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좀 채점을 해보고픈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필름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볼 수 있기를 그냥 고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가는데 결정타가 없으면은 그렇게 뭐 포인트를 확실히 땄다고 장담을 못하고 상대방의 이런 그 중남미 스타일이나 이 서구 스타일의 리치가 긴 선수들은 정확하게 위력은 없더라도 정확하게 크리니트 매트 스트레이트 잽 치면 그라운드 따가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애국심과 그 어떤 그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긴 것 같아도 지금 와서 아주 객관적으로 시점하면 또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럴 소지도 좀 있죠. 아무래도. 정순현 선수는 나중에 벤텀급으로 한 체급 내리죠. 아닙니다. 계속 주니어 패더급으로 활동을 하죠. 주니어 마지막 세계 패더급으로 타이틀도 슈퍼반탐 주니어 패더로 하죠. 세 번째 도전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 적고 그다음에 어떤 공격의 단조로움이 그 한계가 뭐 동양권은 통하지만 세계에는 뭐 완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어떤 숙제를 남겼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정수현 선수는 기복이 참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황복수 선수와의 라이벌전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이면서 명승부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리키아노를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리키아노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한국 타이틀을 반납하고 그 77년에 이제 주니어 패더급 그 동양 도전을 했지만 적지에서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리키아노를 불러들여서 도전을 하는데 그 시합은 사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정말 이겼다고 하기 좀 민망한 시합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합에서 국내에서 어쨌든 홈타운 디시전에 의한 그 승리를 거두고 동양 타이틀을 획득을 해서 그때 빈축도 많이 사고 야유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또 방어전에서는 가사라를 불러서 KO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좋을 때는 정말 펄펄 날고 하지만 한번 그 답답하게 되면 좀 헤매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카르도나와의 경기는 아무튼 뭐 저도 이때가 5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억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겼다라고 생각한 시합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좀 아이러니했던 그런 기억만 좀 남아 있습니다. 꼭 좀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정수현 선수가 어쨌든 카르도나의 타이틀을 가져오질 못하고 한 달 후였죠. 그 12월 13일에 주호 선수가 구도 마사시에게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합니다. 주호 선수는 이때 동양 타이틀은 이제 박탈된 상태였고 그 동양 뭐 져서 뺏긴 것이 아니라 그 증발 사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임재근 선수가 결정전을 통해서 동양 챔피언이 된 상태였고요. 주호 선수가 하지만 정말 행운이었어요. 본인에게는 세계 타이틀의 도전 기회를 잡아서 그 오사카에서 구도 마사시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은 시합이 또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도 마사시는 그 이 시합 4개월 전이죠. 8월달에 그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방어전을 계속하던 그 에디 가조를 네. 같은 레슬링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 출신이죠. 그래서 그 에디 가조도 아마추어 그 레슬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크린치를 가조가 하면은 못 빠져나간다. 하지만 이제 구도도 이제 아마추어 레슬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크린치를 힘대 힘으로 했는지 어쨌든 그 시합도 참 내용은 별거 없었지만 2대0 판정으로 챔피언이 되고 1차 방어전을 일단은 뭐 주니아미들이 아무리 뭐 그 약한 체급이라고 그 중량급에서는 좀 레벨이 낮다 하더라도 구미권 선수나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에서 1차 방어전 상대를 모색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그 낙점된 게 이제 주호 선수였습니다. 해서 글쎄 이 시합은 주호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딸이라는 예상도 좀 비관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구도 마사시도 또 그 최약체 챔피언 이 중에 시합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이 시합 전에 국내 방송에서 그 에디 가조와의 시합을 중계를 해줬어요. 뭐 전력 그랬군요. 탐색차 했는데 정말 에디 가조는 역시 에디 가조였고 그거를 뭐 글쎄 뭐라 그래야 되나 해간 뭐 어쨌든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해서 당시 에디 가조가 이긴 경기 중에는 정말 말년에 그 마지막 5 있지 않대 11라운드 KO 승. 그 경기는 뭐 1라운드에 나왔는데 마지막 한 3라운드 지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네. 예, 했는 그 시합이고 그리고 이제 1, 2, 3차 방어전이 뭐 시바다 겐치라든지 네, 임재근.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가 1차 방어전이었고 뭐 그러니까 뭐 정말 에디 가조는 2류급 챔피언이었는데 구도 마사시도 뭐 그에 못지않은 뭐 그런 에디 가조가 챔피언이었죠. 니카라과였죠. 예. 그때 현역 군인이어서 예. 자기는 세계 타이틀 매치 한 번 이길 때마다 1계급 특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디 가조는 세계 챔피언이 된 게 그 미코엘 데 카스테린이라고 백전노장의 그 아르헨티나 이 선수도 또 아주 소싸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구엘 데 카스텔리니는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의 좀 못한 버전 아주 그 막 끈덕끈덕하고 하지만 주먹도 없고 뭐 그랬던 선수고 이 당시에 주니아미들은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구토 마사시는 뭐 세계 챔피언까지 했지만 인류는 아니었고요. 가족들이 특히 이제 아내가 권투하는 거를 끝까지 말려서 한 번이라도 지면 나는 은퇴하겠다. 그래서 권투를 더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도 마사시가 우리나라에 어떤 알려지고 좀 존재감이 있었던 거는 일본 챔피언이 되면서 일본의 그 자위대 레슬러 출신인데 일본 챔피언에 등극을 했다. 그래서 유제두 선수의 아주 그 강한 라이벌로 떠올랐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글쎄 이 선수도 뭐 세계 챔피언까지는 바라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좋은 시기에 좋은 상대 만나서 세계 챔피언이 됐고 아무튼 이제 주호 선수가 1차 방어전을 하는데 이 시합은 지금도 뭐 회자되는 그 서로 진짜 눈싸움 하다가 네, 심판만 째려보다 나왔다. 뭐 하고 뭐 가끔 이제 뭐 구도가 원투 치면 주호 선수가 뭐 막 들어가서 어떻게 뭐 한 서너 대 휘둘렸는데 어쩌다 한 대 약간 스치면서 맞는 것 같다가 또 서로 눈싸움하고 이 시합은 크린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냥 그 중간거리에서 계속 서로 재면서 뭐 갔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때 주호 선수가 개체량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구토 마사시 선수가 이제 심리전으로 도발을 했는데 개체량 끝나고 나서 그 케이크 한 조각을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체중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것까지 즐기면서도 당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데 주호 선수가 결국 응직을 못했죠. 그래서 뭐 이 시합은 뭐 국내도 중계가 됐는데 정말 그 눈에 쥐나는 시합이었습니다. 15라운드 내내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이제 한 대만 어떻게 그 때리면 뭐 어떻게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말로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끝났고 뭔가 파이트가 없었던 경기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판정은 이제 2대 1이 났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중립국 주심과 그 각자 각자, 나라의 저지가 하나씩 붙었는데 이때 이제 주심이 또 문제가 된 게 폴필드라고 미국 국적인데 이 일본 살아요. 일본에 살고 와이프가 아마 일본 네. 여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폴필드라고 그 기억나는 건 약간 코스염 난 그 금발인데 영락 없는 미국인이죠. 근데 마인드는 일본. 그래서 요 70년대 후반에 세계 타이틀 매치에 종종 기용이 됐어요. 3국인 제3국 주심으로. 그래서 그 주심은 항상 그 검은 셔츠, 와이셔츠를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말이 이제 제3국이지 일본 심판이죠. 일본 심판인데 이 주심이 2점 차인가 3점 차로 구도를 이겼다 그랬고 일본 주심은 뭐 5점 차로 이제 구도가 이겼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조익성 씨가 젖지러 나가서 4점 차인가 우리나라의 주호 선수가 이겼다 그랬는데 그건 뭐 각자 얘기고 해서 결국은 뭐 이런 아주 치열한 시합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이런 볼 것 없는 시합은 결국은 주심의 채점에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미국인의 탈을 쓴 일본 그 주심한테 뭐 결국은 해서 근데 이 시합은 이겼다 그래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니까요. 이겼다 그래도 민망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유재도 선수의 뒤로 있는 어떤 주니아미들의 세계 재패는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딱 1년 전에 임재근 선수가 에디가 좋아했을 때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참 정말 임팩트 없는 그런 시합이 되고 말았어요. 주니아미들은 사실 이 당시가 와지마 고이치는 나름 그 일본에서는 불꽃의 사나이. 네. 그 선수의 뭐 수준이나 레벨을 떠나서 어쨌든 그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어떤 그 불굴의 그리고 항상 그 어떤 그 임기응변에 능한 복싱 해서 인기가 있었는데 네, 또 3번이나 세계 정상에 네, 올랐으니까. 뭐 어쨌든 그랬지만 사실 이 당시 주니아미들은 미국에서는 그 세계 챔피언급으로 별로 치지도 않았고 이후에 세계 챔피언이 됐던 것이 뭐 WBA는 누구였죠? 아유부 칼룰레가 아니 그 와지마 고이치를 누가 이겼지? 호세 두란. 두란이 이기고 유재도 선수가 이겼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미구엘 데 올리베라가 잠깐 챔피언이고 엘리사 오베드라고 그 바하마의 뭐 양손에 폭탄해서 뭐 60 몇 연승을 했는데 결국 그 선수도 보니까 정말 로컬 같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마구잡이의 그런 선수였고 그 외에 뭐 미구엘 카스텔리니 아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챔피언 레벨급이 아닌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을 했기 때문에 구도 같은 선수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고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아유브 칼루레가 나름 어떤 그 레벨 있는 선수가 세계 챔피언 나왔고 이후에 뭐 베니테즈라든지 헌즈라든지 뭐 레나드도 주니아미들을 했나? 칼룰레를 이기죠. 뭐 해서 이제 이런 미국 선수 미국 선수들이 이제 주니아미들에 올라오면서 주니아미들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이 됐고 사실 그 60년대 창설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의 김기수 선수도 세계 챔피언을 했지만 주로 그 유럽, 이태리 쪽에 세계 챔피언이 많이 나왔죠. 마친키라든지 벤베누티라든지 보시라든지 그 외에는 뭐 일본 아니면 이런 뭐 에디카지오 같이 니카라구아 또 바하마 이래서 좀 약간은 변방의 그런 체급이었죠. 그러다가 그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칼룰레 이후에 베니테즈 아까 얘기한 뭐 헌즈 뭐 레오나드가 주니아미들로 진출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아주 그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급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이후로는 대단했죠. 뭐 칼룰레가 레너드한테 이제 뺏기고 레너드가 헌즈랑 통합전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고 베니테즈 올라오고 베니테스는 이제 WBC에서 모리소프를 KO 시키면서 헌즈랑 또 하고 그 후로는 탄탄대로였죠. 그 이후로는 이제 줄리언 잭슨, 마이크 맥컬러 이제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나오네요. 데이빗 모어부터 해서 아시아권은 감히 이제 듀란도 이제 등장을 하고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런 체급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유재도 선수, 김기수 선수도 세계 챔피언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호 선수는 아까 이 전편에서도 임준배 이사님께서 몇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스테리 복서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것도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장충동인가 주호라는 저 카페 술집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자가 똑같았던 걸로 봐서는 본인이 하던 근데 이분은 가게가 아닐까요? 은퇴 이후에는 복싱계에 아예 발을 끊고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복싱인도 별로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전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네요. 뭐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혹시 주호 선수와의 뭐 친분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롤렉스 시계 아직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12월 13일에 도전도 이제 무의로 돌아갔고 12월 30날 그 거의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무렵에 네, 9월 달에 그 모이세스 칸토하를 꺾고 동양 챔피언에 오른 그 김상현 선수가 갑작스럽게 세계 타이틀 매치가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잠실학생체육관이었죠. 네. 그때 그 WBC 슈퍼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고 정말 극적인 KO승이 나오면서 세계 챔피언 2명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거든요. 김상현 선수에 대해서 한 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은 또 뭐 다른 어떤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때는 이게 이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첫 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고요. 잠실학생체육관이 장충체육관보다는 이제 외진돼 있고, 그 다음에 학생체육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잠실 종합운동장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9년 그 세계 여자 그 농구 선수권 대회 유치. 이때는 없었나? 이때는 완공이 안 됐었네요. 네. 그래서 흥행이 조금 안 돼가지고 동네 복덕방에서 표를 팔았습니다. 이 경기를요. 네. 그 잠실에 있는 복덕방에서 이제 티켓을 팔을 정도로 프로모팅 파워가 좀 약했다고 할까요? 김상현 선수는 이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름도 잘 모르는 선수였어요. 그건 뭐 접어야 되겠지만 이제 중앙 무대에 선 경험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부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현 선수 쪽에서 무왕수린 한쪽 눈이 지금 좋지 않고 컨디션 엉망이고 우리가 이긴다. 그랬을 때 화를 내는 복싱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그 주간 스포츠 기사에 보면 무왕수린이 김상현 측 관계자 말대로 한쪽 눈이 좀 좋지 않다고 하자. 하지만 다른 눈이 보이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무왕수린이야말로 뭐 지금 절정의 기량을 가진 인류 챔피언인데 어떻게 승리를 자신하는지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를 낼 정도였어요. 그만큼 비세였습니다. 이긴다고 본 거는 아마 김상현 선수와 그 매니저 뭐 소수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이 시합도 갑자기 매치업이 된 것 같죠. 그리고 원래 뭐 세계적으로도 12월 마지막 주는 시합이 없습니다. 큰 시합이 네. 뭐 미국 쪽, 뭐 유럽이나 뭐 이쪽 구주는 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이러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12월 말 쪽에는 큰 시합이 없고 다만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이 그 말일날 큰 시합을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일본 가서 왜 그 말일 연말 연시에 큰 시합을 하냐 그러니까 일본은 신정이 연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테레비 중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글쎄 우리나라보다 좀 활동을 안 하나? 주로 테레비들을 많이 본대요. 연말 연시에 집에서. 그 축구도 FA컵 결승전을 항상 1월 1일 날 하죠. 그래서 근데 무슨 연예 프로보다는 축구나 복싱 시합을 중계하는 게 시청률이 높대요. 그래서 12월 말 1월 1일, 2일 날 뭐 그런 큰 시합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때는 뭐 그 이 12월 말에 세계 타이틀 매치 하는 경우는 별로 유례가 없었고 네. 김상현 선수도 지명도도 약했고 또 시합이 이게 뭐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매치업이 돼가지고 뭐 선전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느닷없이 된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날 관중이 1000명 남짓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타이틀 매치는 굉장히 썰렁했죠. 초라한 데다가 무왕수린이 또 태국에서 왔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놨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정말 을씨년스러운 가운데 시합은 했는데
뭐 어쨌든 세계 타이틀매치라 시합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무왕수리는 뭐 이미 그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오히려 김상현 선수가 생소했고 네. 이게 뭐 사실 이제 무왕수리 이 경기가 8차 방어전이었죠. 이 두 번째 재임 기간에 8차 방어전이었는데 계속 그 하이패스로 하다가 방어전을 4월 달에 이제 모레노라는 선수와 7차 방어전을 하고 그 당시에 눈부상을 크게 당하고 막막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연예인과의 스캔들도 뭐 터졌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훈련도 게을리했네 뭐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무왕수리는 그동안 페이스로 봐서 8개월 만에 방어전이 굉장히 이 텀이 긴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4월 달에 모레노와의 시합에서 눈이 다 망가졌다. 그래서 이거는 뭐 타이틀을 팔러 왔는데 상대가 무명이니까 뭐 이기면은 그냥 관광차 뭐 방어하는 거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고 실제 시합도 뭐 1라운드부터 무왕수리 나오는 걸 보면 저 과연 복서의 폼인가 연습은 하긴 했나 한 뭐 이런 폼으로 나왔는데 사실 무왕수리나 그 전 시합을 봐도 뭐 폼은 똑같아요. 뭐 그렇게 네. 했는데 다만 이제 이날은 정말 눈에 부상이 한쪽이 있어서 그런지 거리를 전혀 못 맞추고 거의 뭐 주먹이 물론 뭐 무왕수리는 워낙 타고난 강타자라 맞으면 김상현 선수가 위험했겠지만 거의 뭐 못 맞췄다고 봐야죠. 한 대도 못 맞힌 것 같고 뭐 크리니트를 그래서 김상현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다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제 점점 그 가동을 하죠. 네. 그 강도도 세지고 이제 중반 넘어서면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후에 이제 한 10회 전부터 이제 두들기기 시작하죠. 막 두들기고 근데 무왕수리는 뭐 껐떡없다는 듯이 하고 뭐 아나운서 해설자도 저렇다가도 무왕수리는 한 방이면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를 계속 했는데 결국은 뭐 13라운드였죠. 아주 그냥 네. 그 깨끗한 네. 원투 스트레이트.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운됐다가 무왕수리는 어차피 질 거니까 사진이라도 멋있게 나오자 그런지 쭉 네. 뻗어버리더라고 그냥. 그 원투를 맞고 일단 엉덩방아를 찧었다가 그 다음에 약간 살짝 망설인 다음에 그냥 에라 뒤로 모르겠다는 누워버리죠. 약간 에라 모르겠다는 걸로 에이 그냥 뭐 못 진 거 같으니까 그냥 사진이라도 멋있게 나오자는 뭐 그런 누즈 쭉 뻗어 큰 대자로 완전히 뻗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그 무왕수린 뭐 한쪽 눈 뭐 한쪽 눈이 살아 있으니까 경기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연습장에 이제 체육관에 트레이닝을 하러 왔는데 조금 오만방자하게 보일 정도로 당돌하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무왕수린의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거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김상현 선수는 한 2라운드 끝나고 본인이 이긴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칩세칸들한테 자식 별거 아니네 확 밀어붙일까 얘 그러니까 어차피 이긴다 조심해라. 하는 걸 봐서 이기니까 밀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후반 라운드 KO로 이길 것 같다라고 그때 이미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왕수린이 이제 시합 처음에 나오는 걸 보고도 그동안에 이제 무왕수린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이 뭐 원래 무왕수린은 원래 무왕수리는 그 뭔가 폼이 엉성한데도 옛날부터 그 여보세요? 무에타이로 다져진 이걸 기본기라고 해야 되나요? 실전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건 무왕수린의 개인의 능력 같아요. 네. 워낙 타고난 또 강골이었고. 그래서 이상한 각도에서 나오는 펀치인데 이게 들어가면 상대가 그냥 쭉쭉 뻗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아까 이제 2차 재임기라고 그러셨지만은 한 번의 패배도 반칙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패 챔피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3전 만에 세계 타이틀 획득을 했다는 거는 뭐 지금까지도 불멸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상현 선수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제 경기 딱 열고 보니까 김상현 선수가 완전히 처음부터 주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3라운드, 4라운드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관중들 사이에서 이게 오늘 한번 사고 칠 것 같다. 뭔가 그 가슴이 이렇게 쿵쾅대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TV로 보면서도 기운이 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리고 판정으로도 충분히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8, 9회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일방적인 공격. 그러니까
들어가서 부수면 충분히 부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전 운행을 하는 듯한 무왕수린이 그때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무왕수린이 약간 좀 푸른 빛이 도는 그 보라색 트렁크를 입고 있었고 김상현 선수는 검정색, 자주색, 짙은 자주색, 검정색 이 트렁크를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그 김상현 선수의 움직임이 그날따라 상당히 강렬해 보였어요. 이날 정말 그 침착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울 만비랑 할 때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면 아마 완승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넉넉하게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만비 시합은 어떻게 보면 방심한 거고 무왕수린 시합은 굉장히 진짜 조심을 해가지고 잘한 거고 뭐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면 뭐 김상현 선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무왕수린은 지금까지도 정말 불가사의한 선수죠. 그래서 3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됐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첸코가 2전째 한번 세계 타이틀 도전을 했다가 올란도 살리도에게 졌죠. 졌고 그래서 이 무왕수린은 원래 그 태국에서는 뭐 사마트 파야카론도 그렇지만 아주 킥복싱에 아주 이 룸피니 계열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주 무적의 그 킥복싱이고 이 당시에 WBC 술레이만 회장이 그 태국에 와서 그 태국은 지금도 그 프로복싱 시합을 하면은 메인은 프로복싱을 하는데 그 오픈 게임은 막 무에타이 복싱을 해요. 그 술레이만이 어떤 시합인가 그 감독관이든지 뭐 입회를 했다가 그 무에타이를 보고 야 이게 또 이게 새로운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해서 그 무에타이의 어떤 그 경력을 가진 선수들한테 그 굉장히 우대를 많이 했고 지금도 WBC 그 무에타이 커미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무왕수린은 1차전 프로 데뷔 1차전에서 그 당시에 뭐 세계 랭킹 하위였지만 그 루디 바로라는 세계 랭킹하고 필리핀 선수를 경기했죠. 1라운드 기절을 시키죠 아주.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는 뭐 그때까지 세계 타이틀 매치도 경험이 있고 일본에서는 거의 주니어 웰터 슈퍼라이트에서는 그 당시로는 간판이었던 그 하드 펀처였죠. 예. 우리나라 선수와도 뭐 여러 번 그 그룹을 섞었고 세르반테스와도 시합을 했던 그 라이온 후르야마를 7회 TKO로 이기고 이제 2전을 치르고 세계 랭킹에 들어가고 3전째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 페드로 페리코 페르난데스 그 스페인 선수를 태국에 불러다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죠. 라이온 후르야마와의 경기는 정말 뭐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면 라이온 후르야마는 이 세르반테스한테 15라운드 반정으로 지지 않나요? 그 라이온 후르야마가 프로 캐리어 중에 정말로 너그아웃으로 진 거는 네. 마지막에 그 브루스 커리 선수한테 완전히 그 뻗죠 완전히. 그 외에는 아마 무왕수린 2차와의 시합은 아마 눈부상으로 인한 TKO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 라이온 후르야마를 이겼다는 거예요. 네, 라이온 후르야마가 얼마나 터프했냐면은 세르반테스 쪽에서 이창길 선수와 경기할 때 그 터프한 라이온 후르야마를 잡은 이창길이라면 방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라이온 후르야마와 세르반테스와의 시합은 초반에 그 후르야마가 굉장히 그 공격을 해서 세르반테스가 아웃복싱으로 돌아요. 15라운드 내내 안 붙이고 그냥 뭐라 그러나 안전운행을 한다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매치업을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또 무왕수린이 잡아냈는지 연구 대상이. 무왕수린의 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네. 태국 측에서 네. 또 WBC에서 그 인정을 해주면서 그 무에타이의 어떤 기량이 이 복싱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 뭐 기구의 회장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바로 세계 랭커와 이제 대전을 또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운이 좋았던 게 WBA는 그 당시에 주니어 웰터급이 이제 뭐 세르반테스라든지 그 전에 뭐 니코리노르체라든지 나름 이제 주니어 웰터급의 그냥 1급 선수인데 반해서 그 WBC는 한동안 그 이태리의 브루노 알카리라는 선수가 타이틀 9차까지 방어가 갖고 있다가 이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타이틀을 내놓죠. 그래서 그거를 그 무왕수린한테 타이틀을 내준 페르난데스하고 라이온 후르야마가 결정전을 해요. 근데 이 시합도 제가 보진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외국에서 당한 억울한 그 홈 디시즌 중에 하나로 그 페르난데스가
억지로 이게 챔피언이 되죠. 아, 파이팅 하라다의 패배와 라이온 후르야마의 패배는 일본에서 늘 얘기하는 예,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죠. 페르난데스이기 때문에 사실 강한 챔피언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무앙수린과의 그 1차전은 그 태국에 와서 하는데 그 무앙수린의 거친 공격에 뭐 그 페르난데스가 더위와 그 지쳐서 그 잠깐 이렇게 그 화면을 보면 7회전이 됐는데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레프리 가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고 끌고 왔는데도 안 나와요. 자기 코너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무앙수리는 뭐 글쎄 지금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세계 챔피언 되기가 사실 힘들 텐데 아니 그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뭐 베라포르사 프롬도 어쨌든 그 4전 만인가요 도전을 했었고 아니 챔피언이 그 또 뭐 됐었고. 그런 얘기보다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냥 도깨비 아. 같은 선수예요. 정말 무앙수린의 스타일을 요즘 그 팬들이 보고 저게 선수냐라는 싸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싸우자고 덤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성길 선수가 왜 조금 공격이 좀 투박하다 그러잖아. 이 문성길 선수보다 한 10배 더 투박할 거예요. 거의 뭐 리드 펀치고 뭐고 없고 그냥 손 나가는 대로 하고 그 사마귀처럼 가득 이렇게 높게 벌리고 슬슬 걸어 들어가 가지고 근데 상당히 그 불가사의한 선수였죠. 이 선수도. 스포츠사에 보면 이제 가끔 불가사의한 선수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50년대 중장거리의 세계 챔피언 에밀 자토펙, 네. 체코 선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이 있죠. 근데 항상 찡그리면서 이 고통에 찬 얼굴로 달리고 주법 자체도 뭐랄까 뭐 본인만의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이 신체의 효율성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엉성한 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츠 사학자들은 자토팩은 1등으로 들어온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선수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앙수린도 이긴다는 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겨요. 근데 이제 무왕수린의 시합을 보면은 그 좀 뭐라 그러나 날것의 맛이 있죠. 굉장히 거칠고 그 원시적인 것 같고 그 상대를 다운시키는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그 넋을 빼는 네. 뭐 그런 아주 무자비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진이긴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저거고 뭐 이렇게 뭐 정확한 크리니트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 가두이고 뭐고 막 쳐가지고 그냥 부셔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펀치의 궤적 자체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정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펀치들을 그래서 쏟아내니까. 하여간 뭐 그 당시로는 그 보면은 즐거웠어요. 저런 스타일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 가수 중에 국민학교 때는 축구를 하고 학생 시절에는 이제 복싱 체육관을 다녔다. 근데 그때 체육관의 사범님이랑 형들이 자기를 보고 무왕수린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 그건 못하는 거네. 라고 주장하는 아니 외모가 아, 외모가 비슷해서 혹시 생각나는 인물 있으십니까? 김은국이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별명이 체육관에서는 무왕수린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외모가 비슷하잖아요, 두 그러네요. 분이. 네. 그러니까 약간 무왕수리는 뭐 하는 그 행동도 그렇고 악동의 이미지죠. 악동의 이미지. 기인이었죠. 기인 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웰터급으로 올려서 황충재 선수에게 지고 은퇴를 하죠. 황충재 선수에게 진 후에 헌즈에게 지는지 헌주한테도 2라운드 KO 패하는 경기가 있죠. 3회. 3회. 거의 뭐 일방적으로 근데 또 그 시합도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뭐 헌재의 강타에 뭐 넋이 나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꾸역꾸역 맞으면서도 그냥 뭐 손 벌리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고 지금 이제 무왕수린도 돌아가신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네. 그래서 말년은 그렇게 뭐 풍요롭지 않고 뭐 그렇게 기분파로 살아서 그런지 그 복싱 하면서 그 복서 시절에 벌었던 돈 다 까먹고 나중에는 거의 뭐 낭인처럼 거의 거린처럼 살면서 태국은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 그 노숙을 해도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뭐 다 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집 없이 그러고 살아서 복싱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말년에는 뭐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하고 언어장애도 있고 하다가 뭐 한 돌아가신 지 한 6, 7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네.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웰터급으로 올려서 이제 황충지 선수가 태국으로 가서 방어전을 하죠. 근데 그 그렇죠. 경기도 이미 9라운드에 크게 다운이 되고 황충지 선수가 더 밀고 들어갔으면 KO가 나는 건데 이제 아웃복싱으로 시종했다고 합니다. 그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는 혹시나 이 한 방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아웃복서로서의 능력을 100%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그 한때 자기의 우상이었던 선수인데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부숴버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차피 이기니까요. 대차의 판정승에는 뭐 여지가 그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경기를 했다고 하죠. 무항준인 같은 스타일이 나이 먹고 파워가 떨어지면 정말 대책이 안 쓰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네. 뭐 샌드백이 되는 그런 네. 스타일이 돼버리니까. 해서 하여간 70년대 태국을 대표하는 아주 특이한 아주 그 네. 선수였죠. 이 김상현 선수의 승리로 한국은 그 프로복싱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2명 보유하는 네. 쾌거를 달성했고요. 이때 이제 주간 스포츠가 신년에 1주인지 2주를 쉽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평을 정말 보고 싶은데 이걸 2주를 기다리면서 과연 무슨 얘기가 실려 있을까 궁금해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복싱이 그동안 뭐 김기수 선수, 유재두 선수, 홍수환 선수, 염동균 선수 세계 챔피언이 나오다가 77년 정도로 기점으로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의 수가 늘어나죠. 네. 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챔피언도 자연히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늘어나고 뭐 이후로 이제 79년, 80년, 81년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복싱 전성기에 제 1차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열게 되는 그런 그런 시기에 앞선 이제 그 해가 되는 거죠. 78년도가. 이때는 세계 챔피언 보유국이냐 아니냐가 국격과 직결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시대라. 그리고 일본과의 라이벌 관계가 네. 뭐 지금도 그러지만 일본은 몇 명인데 우린 몇 명이다를 되게 뭐 따지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이제 2명이니까 설령 한 사람이 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보유국이다. 안심하면서 권투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 이렇던 2명만 됐어도 이렇게 기뻐했던 세계 챔피언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1979년도에서는 3명으로 불어납니다. 자, 그러면 1978년도의 국내 복싱 또 세계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는 오늘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979년으로 넘어가서 네. 79년도의 국내 복싱 또 세계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89회까지 왔어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준배 위원님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아마 몇 달 안으로 100회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회를 맞아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저 79년도에 그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